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이격주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황순원의 1월과 하남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편소설 1월의 작가인 황순원 선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편소설 소나기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소나기는 워낙 유명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른바 국민소설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소나기는 교과서에 실렸을 뿐 아니라 드라마, 뮤지컬과 오페라로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양평군에서는 소나기에서 소년회가 양평읍으로 이사를 간다는 문장을 근거로 양평군 서종면에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을 조성하여 이 작품을 더욱 널리 알리고 황순원을 국민작가로 기억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지요. 소나기는 단편소설이지만 1월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편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현대문학 1962년 1월호부터 1964년 11월호까지 연재되었고 그 이후에 단행본으로 나온 작품입니다. 1월은 일반 독자들에게 소나기만큼 널리 알려진 작품은 아닙니다만 이 작품도 1967년에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고 1981년 1월에는 KBS TV문학관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어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1월의 표지, TV문학관, 1월의 영화 포스터가 보이시죠?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월은 하남시와의 인연도 깊습니다. 그것은 하남이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작품 말고도 하남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문인 또는 문학작품들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소설 추월세계 작가 최찬식, 김강사와 T교수의 유진호, 이 밖에도 봄봄, 동백꽃의 김유정 등도 하남과 인연이 있는 문인이고 또 모윤숙의 6.25를 소재로 한 유명한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도 하남과 깊은 인연이 있는 작품입니다. 앞으로 황순원 선생의 생애와 문학적 성과 내지 문학적 평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 소설의 주요 모티프인 백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편소설 1월의 공간적 배경으로 나오는 하남의 지역에 대해서 짚어보는 순서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순원 선생의 생애와 문학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원 선생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황순원 선생은 1915년에 평양 인근인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평양 숭덕학교 교사였던 부친인 황찬영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현재 살아계신다면 100살도 훨씬 더 되셨겠죠. 선생의 집안은 부유한 지주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선생의 부친 황찬영 선생은 3.1운동 때 평양 숭덕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평양 시내에 배포한 일로 1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할 정도로 의식 있는 분이었습니다. 1921년 선생이 6살 때 가족 전체가 평양으로 이사하고 8살 때 숭덕소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합니다. 당시에 선생은 예술과 체육교육까지 따로 받을 정도로 유복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1929년 평양 숭덕소학교를 졸업하고 정주 오산학교를 거쳐 이 오산학교는 잘 아시는 시인 김소월이 나온 학교죠. 해방 후에 서울로 피난 내려와 지금 용산에 있는 오산 중고등학교가 되었죠. 1934년 숭실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숭실중학교도 서울의 숭실고등학교가 맥을 잇고 있습니다.
숭실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일본에 건너가 학업을 계속하였고 1935년 1월에는 평양 숭의여고 문예반장 출신으로 일본 나고야 금성여자전문학교에 재학 중이던 동갑내기 처녀 양정길과 결혼하였고 이분과 평생을 해로하십니다. 1939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향리인 대동군 재경련 빙장리 등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원래 선생이 대학 재학 중이던 1937년부터 소설 창작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했으나 1942년 일제히 한글 말살 정책이 시작되자 향리로 낙향하여 은둔하시게 된 것입니다. 고향에 머물러 있던 선생은 1945년까지 작품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선생은 해방이 된 1945년 9월에 평양으로 돌아가지만 곧 공산치하에서 지주계급으로 몰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1946년 5월 가족들과 월남하여 9월부터 서울고등학교 국어교사로 부임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도 쓰고 단편소설도 써왔다고 합니다. 1957년에 경희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부임하여 문학적인 분위기와 안정된 생활 속에서 더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주옥같은 많은 작품을 발표하셨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고 1980년 퇴임하실 때까지 평교수로 23년 6개월을 봉직하시면서 유시화, 정호승, 조세희, 전상구, 한수산, 고원정 등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선생은 아시아 자유문학상, 예술원상, 3.1문학상, 인천문학상 등을 수상하셨고 경희대학교 국문과에서 말년까지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예술원 원로회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퇴직 후에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시다가 2000년 9월 14일 향년 86세의 나이로 영면하셨습니다. 앞에서 황순원 선생의 소나기가 국민소설이라 말씀드렸는데 황순원 선생의 아들은 이른바 국민연애 시인, 즐거운 편지로 유명한 황동규 시인입니다. 그리고 손녀는 소설가 황신혜로 3대가 문인인 집안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황순원 선생의 문학활동과 선생의 문학에 관한 세상의 평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원 선생의 문학활동은 1930년부터 동요와 시를 신문에 발표하는 데서 시작해서 1992년 현대문학의 시 8편을 끝으로 글을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5년에는 고위기념으로 산문집 말과 삶과 자유를 발간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인데 원래 수필류를 잘 쓰지 않던 분이 산문집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선생의 인생관, 문학관, 미래관 등을 엿볼 수 있는 짧은 산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황순원 선생은 약 60여 년 동안 시 104편, 단편소설 104편, 중편소설 1편, 장편소설 7편의 추억같은 작품을 남기셔 우리 문학사의 큰 어른으로 남아 계십니다. 황순원 선생의 개별 작품에 관한 소개는 생략하고 황순원 선생의 문학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순원의 소설은 시적인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그의 소설 문체는 흔히 시적 문체로 불립니다. 이는 압축 또는 생략을 통해 대상의 핵심 속성을 드러내는 시의 문체적 특성을 비유하는 편으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우리 소설 일반의 문체와는 구별되는 황순원의 개성적인 문체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형 문장을 사용하고 직접적 대화보다는 감각적 묘사와 서술적 진술, 그리고 옛날 이야기나 전설을 현재의 사건과 융합시키는 환상적인 수법을 통해 소설의 설화적 분위기를 부여하는 기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황순원 문학세계의 특성은 시적 서정성, 언어의 좋다, 품격 있는 간결한 문체,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황순원 선생은 간결하고 세련된 문체, 소설 문학의 전범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법적 장치들, 소박하면서도 치열한 휴머니즘의 정신,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에 대한 애정 등을 고루 갖춘 작가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의 소설들이 예의 없이 보여주고 있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은 소설 문학이 추구할 수 있는 예술적 성과의 한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설 문학이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주력할 경우 자칫하면 역사적 차원에 대한 관심의 결여를 하는 문제점이 동발될 수 있지만, 황순원의 문학은 이러한 위험도 잘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황순원 문학의 근저에 놓인 것 가운데 하나는 생명 존중의 사상입니다. 꿈틀거리는 생기, 곧 생명의 기운을 감지하는 예민한 촉수가 황순원 문학 전체에 실핏줄처럼 깔려 있어 상처와 폐허의 틈새를 끓고 솟구쳐 오르는 생명의 느낌과 소리를 포착하여 전해주곤 합니다. 비극적 세계인식 위에서 있는 황순원 문학이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은 이 때문이겠죠. 생명의 소중함을 설파하고 있는 한국 소설의 한 계보는 황순원 선생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황순원 선생의 초기 작품에서는 신변적 소설을 주로 다뤘는데 토속 정서가 두드러진 것이 큰 특징입니다. 다음 시기로 넘어오면 순환과 격변의 시대 현실이 자주 작품의 배경이 되면서 격동하는 역사와 현실이 개인의 운명에 어떻게 작용해 삶의 문의를 만드는가 하는 문제를 탐색하여 제시하곤 합니다. 황순원 문학 후기의 장편소설 시대에 이르면 이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시대현실이라는 애적 요소가 희미해지며 인간 존재의 근원적 의미에 대한 탐색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황순원 선생은 일제강점기, 전쟁과 분단,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는 동안 한 번도 품격을 훼손한 적이 없는 작가로 올곧은 삶을 평생 유지하며 고집스럽게 인간성 옹호 또는 인간 중심주의 문학세계를 추구함으로써 후학들로부터 작가 정신의 사표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황순원 선생은 삶 자체도 참으로 남다르신 분입니다. 황순원 선생은 평생을 창작과 후진 양성에는 일절 한눈을 팔지 않고 세속적인 문단 활동이나 영예를 거부하며 절제된 삶을 사셨습니다. 수많은 소설을 발표한 것과 대조적으로 잡문이라면 하다못해 작품 지급의 해설이나 머릿말, 후기조차 쓰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도 거의 거절했던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선생은 예술원 회원 이외엔 어떤 직위도 수락하지 않을 만큼 세속적 지위에 초연했습니다. 심지어 경희대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주례하자 소설가는 소설가로 충분하다며 거절하기도 했고, 1996년에는 정부가 은관 문화훈장을 수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러기가 정말 쉽지 않지요. 이와 같은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 때문에 선생에게는
황고집이라는 애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황순원 선생은 평생에 걸친 이런 삶으로 인해 아직도 청산의 백학이요, 소설을 시의 경지로 승화시킨 언어미학의 장인, 허명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절고의 기품 등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추앙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설 1호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이 소설의 주요 모티프인 백정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백정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정은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 곧 도살자를 이르는 명칭이나 시대에 따라 그 뜻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정확하게 가축을 도살하는 사람을 백정으로 부른 것은 조선시대 세종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백정은 일반 백성을 뜻하는 말이었죠. 즉 고려시대까지 백정이란 자기 조상 대대로 자신의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농민, 즉 자영농을 칭하는 말로 의미가 보통들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백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고려시대의 일반 민중과 일반 백성과 융합되지 못하고 방랑생활을 하며 특수부락을 형성하고 있던 북방민족의 후예인 기화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양수척 혹은 화척이라 하였습니다. 이들 양수척은 왜구를 가장하고 민가 및 관청에 침입하여 노략질해 가는 일이 많아 원성이도 고팠다고 합니다. 조선 초 세종은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들 양수척, 화척 등을 양민화해서 동화시키고자 이들을 양민을 부르는 호칭인 백정이라고 부르게 하면서 적극적인 정착 유도 정책을 폈으나 양수척, 화척들은 양민인 백정에 편입되는 걸 원치 않았고 또 기존의 백정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이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백정들과 양수척, 화척들이었던 신백정들과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고 결국 구백정은 백정 대신에 백성이라 부르게 되었고 백정은 기존의 양수척, 화척들만을 부르게 되어 오늘날 알고 있는 백정과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들 백정들은 수렴, 목축 등의 생활에서 몸에 밴 짐승의 도살법으로 가축의 도살과 육류 판매업을 하게 됩니다. 도축이에 이들은 버들고리를 이용한 바구니 대지와 가죽신을 만들거나 농사도 지었으나 도살을 겸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백정은 소와 말의 도살과 판매를 독점적으로 하였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일반 백성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백정으로 업종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백정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또 조선 초부터 조정에서는 이들을 일반 백성들과 강제로 결혼시켜 유목민적 기질을 없애려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백정과의 결혼을 피하였고 백정들은 농경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도살업과 육류 판매를 겸하면서 자신들의 집단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백정들이 만든 집단촌은 백정이 아니면 들어가 살 수 없었고 백정들은 그곳을 보나 살 수도 없는 특수부락이었습니다. 조선사에서 백정은 신분적으로 천인이었으므로 조세와 군역, 부역을 면제받았으나 대신에 백정들에게는 호적은 물론 신분증인 호패도 쉽게 발급해주지 않는 차별정책을 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백정은 일상생활에서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백정의 집은 기와를 올릴 수 없었고 비단옷과 두루마기도 입지 못하였습니다.
관원상제에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유교적 예법을 행하지 못해 초상을 당함에도 상복도, 심지어 상여마저도 쓸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말이나 가마를 쓰지 못하고 대신에 소와 널빤지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상투도 먹지 못했고 여자들은 비녀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반인 앞에서 술을 마시지도 못했고 담배를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백정들에게는 반말을 했으며 사소한 잘못이라도 하게 되면 집단 구타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정은 최하층문으로 일반 백성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들의 상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정에 대한 차별은 19세기 후반 갑오개혁 때 단행된 신문제 혁파로 겉으로는 모든 차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에도 변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은 1923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일어난 형평사 운동을 계기로 완화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갑자기 차별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죠.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형평사 모임을 알리는 당시의 벽보입니다. 이러한 백정들에 대한 차별 또는 천시는 해방 후 정부 수립 이후까지 없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6.25로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이런 분위기는 상당 부분 희석되기는 했으나 그때까지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나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황순원의 장편소설 1월의 시대적 배경이 1960년대인데 당시에 이렇게 소설의 소재가 될 정도로 백정에 대한 차별이 1960년대 당시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이상으로 백정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백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황순원의 1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편소설 1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의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고 이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의 역사적 혹은 사회적 상황들에 대한 대응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인철은 건축학을 전공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대학원생으로 학위 논문 준비 중에 있습니다. 1960년 되면 대학생도 얼마 되지 않던 시절인데 더더구나 대학원생이라면 정말 대단한 거죠. 더구나 인철의 아버지 김상진 노인은 중견기업인 대륙상사 사장입니다. 거기에다 인철의 형 인호는 경기도 광주 군수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크게 성공한 집안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온 형 인호와 이야기를 나누던 아버지 상진 노인이 갑자기 인철을 부릅니다. 그것은 형 인호의 놀라운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형 인호는 광주 군수로 있는데 관내의 백정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군청에 민원을 접수하라는데 알고 보니 그 노인이 자신의 큰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은 백정의 후예인 본돌 노인이었고 인철의 아버지 상진 노인은 그 본돌 노인의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인철의 아버지 상진 노인은 백정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출신 성분을 감추기 위해 본적을 서울로 옮기는 것은 물론 그동안 백정마을과는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식 때에는 천대받는 백정이 아닌 완전한 인간 대우를 받게 하자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철의 아버지 상진 노인은 고향인 백정마을을 떠난 후 고생 끝에 돈을 벌었고 지금은 중견기업인 대륙상사의 사장이 된 것입니다.
백정 신분을 숨기고 고향을 떠난 상진 영감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큰일이 터진 겁니다. 큰아들 인우는 자신의 출신이 드러나 닥치게 될 파멸을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인철은 평소에 냉철했던 형이 흥분하는 모습을 나무위처럼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형인 인우는 차라리 백정의 자식으로서 손아 잡았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사회구조에서 천민의 백정의 후예로서 국회의원 선거는 아예 물 건너갔다며 울분을 토하면서 현실을 원망합니다. 예전에 인철의 아버지 상진 노인이 서울로 와서 오랫동안 이웃으로 살아온 대학 교수인 지교수라는 분과 그의 딸 다혜가 있습니다. 인철에게 다혜는 누이 같고 쉼터 같은 여자로 인철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계속 만나고 집안을 드나들면서 지내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인철은 다혜에게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이야기, 심지어 사귀는 여자 이야기까지 보고하듯 하면서 모든 일을 서로 감추지 않고 터놓고 지내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다혜의 아버지 지교수가 경기도 광주의 백정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백정마을의 백정으로 살고 있는 본돌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교수는 백정 본돌노인이 대륙상사의 사장 상진노인의 형이자 인철의 큰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철에게는 지교수의 딸 다혜 말고 가까이 지내는 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남이는 인철이 해수욕장에 갔다가 만난 아가씨인데 그녀의 아버지는 현직 은행장으로 대륙상사 사장인 인철의 아버지와도 긴밀한 관계입니다. 연극을 하는 남이는 연극배우를 꿈꾸는 인철의 동생 인주와 아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남이는 인철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며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남이는 새로 지으려는 집의 설계를 인철에게 부탁하기도 하면서 은행장인 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인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인철은 남이와 부산 해운대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면서 잘 지내지만 남이와의 사이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한편 인철은 큰아버지 본돌노인의 아들, 즉 자신의 사촌형을 찾아 나섭니다. 이름의 돌림자인 기자와 광주 사람이라는 단서만 가지고 사촌형을 찾아다니는데 인철의 사촌형이자 본돌노인의 아들인 기룡은 현재도 서울의 도축장에서 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철은 기룡을 찾아가 만나지만 처음에 기룡은 나에게는 사촌이 없다 그러며 인철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인철은 기룡을 자주 찾게 되고 사촌형 기룡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혜가 인철을 찾아옵니다. 사실 그 즈음 인철은 다혜와 남이와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철에게 다혜는 인철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인철은 다혜에게 그동안 있었던 남이와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혜는 인철의 집안 내력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괴로워하는 인철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결국 남이도 인철의 집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로 남이는 인철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섭니다. 하지만 인철의 집안 내력을 알게 된 은행장인 남이의 아버지는 완강히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는 인철과 약혼을 결심하고 인철은 그런 그녀를 그냥 따라갑니다. 은행장인 남이의 아버지는 그동안 좋은 관계였던 인철의 아버지 상진영감의 사업자금 조달에 협조하지 않고 결국 상진영감의 사업은 끝이 나게 됩니다. 또 인철의 누이인 인주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어머니는 산속의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인철이 설계한 남인애의 새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던 날 밤, 인철 아버지 상진 영감은 자살하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이상이 이 소설의 이 줄거리입니다. 그동안 황순원의 단편소설은 서정성을 위주로 하고 장편소설은 역사와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줄거리를 소개해드린 1월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월에서 역사적 혹은 사회적 상황들의 개인을 향한 억압과 그에 대한 개인들의 다양한 대응 양상이 주인공 인철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월에서 역사적 상황이나 사회적 억압이나 무게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그에 대한 개인들의 대응 양상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인철과 인철의 아버지 상진 영감 세대가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철의 집안은 조선시대 최하층 천민이었던 백정의 후손입니다. 백정에 대한 혹은 백정 집안에 대한 사회적 멸시와 천대는 그의 아버지 상진 영감과 큰아버지 변돌 영감을 거쳐 인철의 세대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에 대한 그들의 대응 방식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세대한 상진 영감과 본돌 영감은 백정이라는 굴레 때문에 사회적인 억압에 좀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진 영감은 어린 시절을 서름과 분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멸시와 천대에 대해 형제 사이인 인철의 아버지 상진 영감과 인철의 큰아버지 본돌 영감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동생인 상진 영감은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갑니다. 반면에 형인 본돌 영감은 백정의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상진 영감은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재산을 불려 대륙상사라는 기업주가 될 정도로 크게 성공합니다. 상진 영감은 신분에 대한 저항적인 태도를 지니고 심지어 상진 영감은 자식들에게까지 백정의 후손임을 숨길 정도로 자신의 원죄와도 같은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반면에 형인 본돌 영감은 고향인 백정마을인 분디나목고를 떠나지 않고 백정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본돌 영감은 자신의 운명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진 영감과 본돌 영감은 사회적인 억압에 대해 각자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백정의 후손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상진 영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꿈꾸며 현재 광주 군수로 있는 큰아들 인호가 우연한 일로 자신의 집안 내력을 알아버린 것이죠. 인호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아버지 상진 영감을 찾아왔고, 그런 인호에게 상진 영감은 사실을 말해주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비밀에 붙일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결국 큰아들 인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겼던 아버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도피합니다. 그러나 인철은 형 인호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인철은 자신의 집안이 백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처음에는 무심한 듯한 태도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인철 역시 곧 내면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까이 또는 알고 지내왔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도 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인철이 백정의 후예라는 점을 처음에는 충격 없이
수용하는 듯하지만 그 역시 스스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죠. 인철이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는 아버지 상진영감이나 큰아버지 본돌영감과는 다릅니다. 인철은 큰아버지 본돌영감의 아들인 사촌형 기룡을 여기저기 수수문에 나서기도 하고 고향인 분디나무골로 내려가 추석날 위령제를 지내는 큰아버지를 지켜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철은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자신은 사촌이 없다고 하면서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사촌형 기룡에게 인철은 인간적으로 끌리며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인철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버지 상진영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진영감은 예전에 이웃이었던 지교수가 자기 집안 내력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자신의 집안이 백정의 후손임을 감추고자 아들 인철을 지교수의 대릴사위로 보낼 뜻을 비치기도 합니다. 물론 인철은 이런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철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억압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인철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대조적인 다혜와 남의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인철은 자신이 백정의 후손임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멀리하지만 정작 다혜와 남이는 인철의 집안 내력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혜와 남이 두 사람은 인철의 집안 내력이 인철과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이들은 혈연이 아니라 개인을 세상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철은 큰아버지 본돌영감이 신성시했던 소잡는 칼을 사촌형 기룡에게 받는데 그 칼을 대장간에 맡겨 꺽쇠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인철은 이 꺽쇠를 찾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인철의 행위는 백정의 칼에 부여된 신성성을 철저히 부정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또 인철의 행동은 여기서 더 나아가 백정을 천시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억압까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월에서 인철의 사촌형 기룡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억압을 가장 강하게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직도 백정으로 살아가는 기룡에게 가해지는 현실적, 사회적 억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룡은 억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나름의 대응 방식을 터득하고 당당하게 삶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룡이 선택한 방식은 치열한 대립이 아니라 감내의 방식입니다. 줄거리에서 소개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룡이 사랑하는 여인 채 에스터와의 결별도 고독에 대한 인식과 감내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설에서 인철의 가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상진영감과 홍씨는 부부로서의 유대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자식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홍씨는 기독교에 깊이 빠져 남편과 자식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철의 형제 자매들 사이도 긴밀하지 않습니다. 형 인호와 인철, 남동생 인문, 그리고 누이 인주는 모두 이복 형제, 이복 남매 사이입니다. 비정상적인 가족이죠. 이것은 가족관계의 파편성과 함께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의 고립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월의 공간적 배경 중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대포집이 있습니다.
이 대포집에 드나드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행위는 인철이 속한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포집에서 인철은 낯선 청년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인철은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대포집으로 상징되는 세상에 동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철이 남이 가지고의 새 집의 설계를 맡았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철이 남의 집을 설계하고 건축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인철이 설계해서 비록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 정도의 단계에는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철이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갈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의 방식으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인철과는 달리 다른 가족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철의 집안 내력을 알게 된 은행장인 남이의 아버지는 상진영감의 회사에 대출을 정지시킵니다. 인철의 아버지 상진영감은 자신에게 우족이던 은행장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회사를 잃게 되지요. 그러자 상진영감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인철의 형이자 큰아들인 인우는 아버지에게 편지로 절연을 통보하고 가족을 이끌고 사라지고, 여동생 인주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도 사랑하는 남준걸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어머니 홍씨는 삼각산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고, 동생 인무는 그런 어머니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바라볼 뿐입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인철은 사촌형 기룡과의 만남을 계속해가며 자기 고독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고독을 잊고 일어서려는 삶의 의지를 다져나갑니다. 소설의 마지막에 인철은 크리스마스 파티장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쓰고 있던 고깔, 가면을 벗어버립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독을 투철하게 의식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순원의 장편소설 1월의 줄거리와 함께 소설에서 역사적 혹은 사회적 상황들에 대해 주인공 인철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1월의 여러 공간적 배경 중에서 1월이 발표돼 1960년대에는 오늘날 광주시, 즉 광주군의 일부였던 오늘날의 하남시의 어느 곳으로 짐작되는 곳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소설 속에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뜻합니다. 전자는 공간적 배경이고 후자는 시간적 배경이죠. 허구의 이야기인 소설을 현실의 이야기인 것처럼 신뢰감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소설은 화면으로 시간과 공간을 보여주는 영화나 드라마와는 달리 소설은 설명과 묘사로 그 작품의 배경을 독자가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배경은 시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소설 속 사건이 실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도록 현실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물 심리나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기도 하죠. 소설에서는 실제 장소를 그대로 배경으로 삼기도 합니다. 예컨대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조정래의 태백산맥, 박경리의 토지, 김은의 남한상선 등도 그런 작품이죠. 또 어떤 소설은 특정 장소의 일부만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소설은 작가가 상상한 허구의 장소를 배경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지금도 아주 인기 있는 소설인
정유정의 7년의 방 같은 경우는 허구의 장소를 실제 장소인 양 지도까지 제시하면서 아주 실감나게 하고 있죠. 공간적 배경은 소설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로서 작가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소설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허구이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도 소설의 배경으로 얼마든지 차용이 가능합니다. 1월의 공간적 배경은 여러 곳인데 작품 중에서 하남시 어느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소설의 시작 부분으로 국문학 전공인 지교수가 분디나무골을 찾아가는 대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천행 버스가 광나루를 지나 천호동을 거쳐 한 20분 만에 신장에 닿았다. 12월이쯤 저 앞에 남한산 줄기가 병풍처럼 가로막고 섰고 그 왼쪽 한 옆에 객산의 삐죽간 봉우리가 떠가는 흰 구름 밑에 솟아있다. 어제 오후 그는 분디나무골에 사는 농부로부터 반가운 알림을 받았던 것이다. 백제 때 유물인 다듬이꼬리 돌이 발견됐으니 와달라는 것이었다. 지난해 가을 지 교수는 이곳 객산 및 옛 절자리를 학생 며칠 데리고 소풍 왔던 일이 있었다. 지 교수는 두 번째 길이었다. 불상을 보기 위해서였다. 절자리 뒤 두어 길 남짓한 바위를 타고 한 가닥 물줄기가 폭포를 이루고 있는 옆 화강암에 불상은 새겨져 있었다. 한 손에 약함을 받쳐들고 한 손은 들어 사람을 부르는 약사 열애상이었다. 크기는 장이 석자의 폭이 자가옷가량. 어디신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어서 지 교수가 찾아간 불상 옆에 명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 교수가 찾은 마을인 분디나무골 주변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달구지 하나가 지나갈 만한 길을 따라 너던 마장쯤 가면 들 가운데 향교가 자리 잡고 있다. 거기서 있는 아름드리 은행나무도 지금은 짙푸른 잎새에 온통 덮여 있었다. 이 향교 오른쪽 산 밑에 큰 마을이 있다. 객산 절자리와는 정반대되는 쪽이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모퉁이를 도느라면 왼편에 저수지가 나타나고 저수지 저쪽 구릉 앞에 탑이 둘 보인다. 지난 가을 분디나무골을 찾아갈 때는 학생들에게 거기까지가 탑 구경을 시켰다. 불과 두어 칸 사이를 두고 의연히 서 있는 5층 탑과 3층 탑. 둘 다 대석 한 기퉁이가 빠져나간 이끼 낀 백제 때 유물. 오히려 3층 탑 편이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저수지 저쪽의 이 탑들을 멀리 바라보며 비스듬히 경사진 굽잇길을 몇 돌아 고개를 넘어 개울을 하나 건너면 분디나무골 마을이다. 향교, 은행나무 등도 다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남시와 연고가 있는 분들은 어디신지 아시겠죠? 다음은 분디나무골을 다녀온 지 교수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인철에게 분디나무골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분디나무골이란 마을이야 을지로 유가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신장이라는 데 내려 한 10리 가까이 들어가는 곳이지. 이상으로 소설 1월에서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하남시 어느 곳으로 짐작되는 곳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곳은 아니죠.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남이나 지금도 어느 시골 마을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상으로 황순원의 장편 소설 1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찍이 이 작품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고 KBS TV문학관에서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 이 소설은 백정 후손의 집안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실제로
1960년대 서울 청파동의 어느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6.25로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백정을 천대하는,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상당 부분 희석되기는 했으나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고, 196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사실은 이때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암암리에 남아 있었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백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진 시기는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1970년대쯤이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 시기에 미신타파니 해서 당집을 허물고 당산나무를 없애는 그런 국가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남아있던 백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 시기에 비로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는 아니고 거의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설의 제목 1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자로 1월은 해와 달이죠. 그리고 음과 양으로, 겉과 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해와 달은 둘 다 밝지만 결코 만날 수는 없죠.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숙명이고, 그렇게 인간은 고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해와 달이 만나야 밝음, 즉 밝을 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월이라는 제목은 이런 인간의 숙명적인 고독이라는 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월뿐이 아니라 한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인 또는 문학 작품들은 많습니다. 하남은 소설 추월색의 최찬식과 소설 김강사와 티교수로 유명한 법학자 유진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교과서에 실렸던 봄봄, 동백꽃 등의 작가 김유정도 말년에 하남에 거주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 6.25 당시 모윤숙이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의 시상을 떠올리게 한 곳도 하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남시와 여러 문인 또는 문학작품과의 인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더하는 일은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